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공익사단법인을 한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주제, 시행착오. 대단한 이 브레인의 이쪽 학자들도 이 책을 보고 놀랍다. 내가 평생 질문하고 싶었던 그런 너무 두려워갖고 아직 알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말 그대로 한 큐에 좀 쫙 보여준 책이 출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착각했다는 거예요. 브레인 연구한 사람 같았으면 이런 책을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야, 우리는 매일 너무나 간단히 하는 이 문제가 거의 3억 년, 5억 년 걸렸고 이거야말로 전보 747의 바로 엔진이고 랜딩 기어였다는 걸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큰 덩어리는 탐색을 했잖아요. 배가 불렀잖아요. 이 배가 부른 데서 다시 시작이 돼요. 배가 불렀다는 거는 바로 내가 먹이를 직접 먹었잖아요. 또 그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고 먹이에 접근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전부 다 뭐냐면 직접적 보상. 이게 실제라 그래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러면 우리 브레인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제적 보상에 접근하고 도망하고 싸우고 했던 이 실제적으로 다루는 부위가 어딨냐? 그게 바로 시상하부라는 거예요. 하이포살라머스라는데 시상하부는 뭐냐면 자, 간단합니다. 요즘 춥고 눈이 오잖아요. 그럼 추우면 떨어야 되죠. 뜬다는 게 뭐겠어요? 열을 내는 거예요. 운동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뜨잖아요. 몸 막 뜨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면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시상하부는 굉장히 중요한 온도 중추가 있어요. 그러면 더우면 땀을 막 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땀 내는 거 아니잖아요. 더우면 옷 벗고 땀 내잖아요. 시상하부에서 합니다. 두 번째는 목마르죠. 목마르면 갈증 시상하부에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고픈 거 이어서 메인으로 합니다. 항상 배고픔을 해갖고 뭐든지 먹이만 보면 막 하는 그 배고픔을 만들어주는 센터가 외척핵입니다. 시상하부에. 이 외척핵은 끊임없이 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시상하부에 그 복내척핵이라고 있어요. 복내척핵은 뭘 하느냐 하면 만족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만족을 느끼는 이 시상하부 신경핵이 잘못되면 만족을 못 느껴요. 말 그대로 배 터져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어요. 그래서 이걸 마우스한테 실험을, 인간한테는 고문 같은 거 실험을 못해요. 마우스한테 이걸 해보면 말 그대로 막 자기 몸에 서너 배 되도록 먹어요. 계속 먹어요. 다른 것에도. 그 말은 뭐다? 복내척핵이 고장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냐면 만족 중추라 그래요. 그게 고장나면 만족을 못해요. 만족 못하는 사람 있죠. 특히 식욕에 대해서 만족 못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또 반대도 있죠. 음식을 거부하는 있죠. 말라 죽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그쪽에 있는 겁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다음에 끊임없이 음식을 탐색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상하부에서 다 하고, 또 시상하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성욕도 전적으로 시상하부 쪽에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성욕이나 식욕이나 갈증이나 체온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걸 내가 만족 못하면 내가 위험하잖아요. 죽잖아요. 목말라 죽고, 얼어 죽고, 더워 죽고, 열사병 걸려 죽고, 체온이 올라가 죽고, 이걸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그 상태는 왜 중요하냐면 그 상태의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 시상하부에 시각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시각의 일부가 들어가긴 합니다. 뭘 하느냐면 시상하부는 혈액이 있잖아요. 그 혈장이라 그러는데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는데 혈액에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 글루코스, 세로토닌 모든 그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이런 종류 분자가 100종류가 넘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산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을 쫄아보세요. 실시가잖아요. 실시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발악 반사가 일어나요. 발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반사작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상하부에서 혈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항상 모니터링해요. 우리가 신선한 공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걸 산소 농도를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그 다음에 흥분을 하면 도망을 가야 되면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코르티솔이 나와야 돼요. 코르티솔 농도를 항상 시장 모니터링합니다. 이건 다 뭐죠? 내가 흥분한다. 그 다음 갈증을 느낀다. 성욕을 느낀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이거 하려면 그 정보가 곧장 접촉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인에서는 브레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부로 나쁜 박테리아나 케미칼들이 브레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시상하부는 브레인 안에 있잖아요.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인 안에는 면역세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브레인에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두세 가지밖에 못 들어와요. 글루코스가 들어와요. 산소 들어와요.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설탕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글루코스하고 산소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것만 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나 뭐 다른 약을 먹어도 이제 브레인이 괜찮은 게 뭐냐면 그게 다 혈중으로 녹아 들어가잖아요. 혈액이 브레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혈관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로 못 들어가요. 거의 99% 케미칼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호를 하는데 그럼 코르티솔 이런 거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몇 군데가 문을 열어놨어요. 못 들어가면 한 걸 뇌 혈류 장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브레인에는 박테리아 이런 거 못 들어와요.
다 막아요. 안 좋은 케미컬 못 들어오고 다 막아요. 근데 세상하부는 일부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결론. 세상하부는 뭐냐면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뭘 먹었느냐 배가 고팠느냐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접근해갖고 실제적으로 먹이를 획득해가서 실제적으로 배가 부르고 전부 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 책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면 시행착오는 내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자네 해봤어? 누구죠? 정주행 회장. 정주행 회장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우리나라 그 조선 사업 뭐 이런 막 도로 건설하고 이래서 돈이 부족하잖아요. 영국에 가갖고 융자 얻어와야 되잖아요. 산업자금 그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영국에 가갖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 거예요. 영국에서 야, 코리아 그 어떤 나라인데 6.25하고 그냥 뭐 아프리카처럼 먼 사람 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조선소 같은 현대 산업시설을 융자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때 정주행 회장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100원짜리에 거북선 있잖아요. 100원짜리 탁 내놓고 보라고. 우리 선조들은 그 500년 전에도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그래갖고 그 영국의 그 재무장관이 이 사람은 이게 바로 해봤느냐 이거예요. 해봤느냐 이 말의 진화적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시행을 해봤느냐. 자네가 직접 해봤느냐. 이 직접이란 말입니다. 해봤느냐 이 말은 머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갖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으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새들이 끊임없이 유리창에 갖다 부딪히잖아요. 새나 땡벌이 현관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현관에 문을 좀 열어놓은 틈으로 땡비가 들어오잖아요. 막 다니다가 계속 유리에만 부딪히면서 몸 빠져나가는 본 적 있죠. 그게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다 수십 번 부딪혀 보다가 우연히요. 머리로 생각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우연히 자기가 들어왔던 구멍으로 탁 마주쳐갖고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하는 거, 지금 또 우리 인간도 90%에 하는 게 시행착오입니다. 그게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우리 정주행 회장이 이야기했던 자네 해봤어 이 말은 실제로 해보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네 몸으로 직접 해보면.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란 말이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손다이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한 100년 전에 1910년, 20년 이 무렵에 손다이크하고 스킨이라는 사람이 이쪽 연구를 한 100년쯤 했습니다. 이쪽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연구된 게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우연입니다. 그 땡비처럼 우연히 가다가 지가 어떤 발판을 밟았는데 설탕물이 쭉 나온 거예요. 횡재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나올 수 있는가 두리번거리는 거. 이게 시행착오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어떤 걸 밟았는데 전기 고물이 찌르 나면 다음에 그 밟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시행착오입니다. 직접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대리로 하는 시스템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리 시행착오. 대리 시행착오가 뭐냐면 생각이라 그래요. 시행착오에서 직접 하는데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행착오는 이제 초기 포유동물부터 했는데 대리 시행착오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된 건 영장류부터 포유동물로 왔어. 대리 시행착오 하는 걸 생각이라고 그러고 의식, 뭐 감정 모든 건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브레인 과학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다가오느냐 하면요. 드디어 이제 그 대리 시행착오, 상상, 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큰 이제 모순을 발견해요.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브레인 피질이 펼치면 어디만 하면요. 신문지만 해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브레인이 1.4kg인데 이 껍질만 이렇게 펼치면 두께가 한 2mm에서 한 5mm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건 한 10cm가 넘잖아요. 근데 세포가 있는 건 대부분 이 껍질에 있어요. 내가 딱 1분 만에 브레인이 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올 말 좀 모르게 하잖아. 그러면 모판 본 적 있죠? 모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벼를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잘란 채로 싹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모내기 할 때 되면 옛날에 농부들은 모판을 이렇게 들고 물에 이렇게 한 들 쭉 들잖아요. 그럼 물이 쭉 빠지면 수염 뿌리가 쭉 밑에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본 적 있나요? 모는 위에 몇 cm 안 돼요. 수염 뿌리는 길게 뭐 10cm 이렇게 늘어오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하죠. 모판을 신문지만 하다 생각하죠. 수염 뿌리가 하얀색이잖아요. 물이 쭉 빠지고 딱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신문지만한 이 모판을 그대로가 축구공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수염 뿌리들이 안으로 다 몰리겠죠. 그 다음 모는 머리털처럼 쫙 겉면에 있겠죠. 그래서 그 머리털처럼 그 머리털을 납작하게 붙이면 그게 신경세포고 그 수염 뿌리가 바로 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수염 뿌리가 바로 뭐냐면 신경세포의 촉삭입니다. 그게 심지어 한
10cm 정도 쭉 안으로 전부 다 수염 뿌리가 쫙 해갖고 축공을 만드는 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자, 그러면 모판에 뭐 경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 축공을 바꿔놓을게요. 축공 껍질에 그냥 이렇게 고무로 된 축공 껍질에 아무 선들 없고 초록색 가득 덮여있다 생각하세요.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2차원 평면에 구면을 형성하고 있는 거에 어떤 경계도 없어요. 다 앉아 이게 수렴이 돼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브레인 과학에서 지난 뭐 100년 동안 가장 미스터리는 뭐냐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브레인을 이제 전공하는 사람도 그렇고 브레인을 조금 더 들어서 공부해보면 가장 어렵고 지금까지 안 풀린 문제는 뭐냐면 이 DNA 피질이 이렇게 퀄리티가 유니크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mm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2mm가 6개 층으로 돼 있어요. 그 6개 층에 거의 한 100억 개 이상 신경세포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세포하고 여러 한 10종류의 세포가 한 2mm의 6개 층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염 뿌리. 그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또 이렇게 하고 손해가 따로 있잖아요. 손해에 있는 신경세포가 대뇌에 있는 신경세포보다 10배 많습니다. 뭐냐면 손해의 과립세포는 한 1000억 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이렇게 잘라보면 이 단면을 보면 이 조직 배열이나 세포들이 있는 형태가 푸킨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한 2천만 개 있는 그 세포로 그 과립세포의 액션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간단히 뭐냐 하면요. 척백나무 잎 본 적 있나요? 부채 본 적 있죠. 부채는 평면이잖아요. 부채 살이 있잖아요. 살이 있고 부채 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채 하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 된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로 이렇게 통과하는 이 축삭이 있어요. 수염뿌리가 있는데 이게 몇 개 통과하느냐면 20만 개나 통과해요. 이 하나에. 이런 부채 같은 세포가 2천만 개 정도가 있고 그게 손의 껍질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이걸 통과하는 이 과립세포의 선이, 과립세포는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한 20만 개 통과하는 요게 하나의 단위로 돼갖고 신경학자들이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손에는 그 우리가 그 컴퓨터 메모리 칩하고 거의 비슷해요. 메모리 칩 보면 어드레스 라인, 데이터 라인 해갖고 이렇게 격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손의 구조는. 그러니까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고유감각, 균형감각, 운동 계획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딱 특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마 들어보셨죠? 해마는 소세지만 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해마는 소세지만 한데 해마는 있는 세포들이 그 CA1, CA2, CA3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 덩어리당 마우스 같은 건 30만 개요. 인간한테 해마는 한 1억 개 정도 세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억 개 정도 신경세포가 어떤 식으로 있나 하면 간단해요. 그 가을이 되면 농부들이 벼를 추수해갖고 볕단을 모아갖고 그 논두렁에 이렇게 늘어놓은 거 봤죠? 볕단을 모아갖고 가지런히 늘어놓은처럼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아 이거는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해마는 특별한 기능을 해요. 해마는 무슨 특별한 기능을 하냐 하면 우리가 바깥 어떤 장소에서, 야산에서, 학교에서, 도시에서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도시냐, 시골이냐, 뭐 도로가냐, 바닷가냐 우리가 장소하고 배경을 결합해 갖고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해마가 해요. 그럼 어떤 장소 왜 중요해요? 목욕탕에서는 목욕하고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체육관에서는 운동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장소가 지정되면 장소에서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을 수 있는데 도로에서는 옷을 못 벗잖아요. 무슨 말이기도 장소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하고 우리는 특별한 행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하고 내가 하는 특별한 행동의 맥락을 만들어내는 그걸 일화기억이라고 그래요. 일화기억을 만드는 게 바로 해마입니다. 그래서 해마는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신경세포가 볕단처럼 딱딱 나열대가 덩어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CA1, CA2, CA3 우리 기억은 CA3에서 이렇게 주로 만들어져가 CA1으로 나가요.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져가 빠져나온 데까지 0.1초, 100ms밖에 안 걸려요. 그건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 특별한 기능이 있으면 모든 생명체는 특별한 구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류잖아요. 새 종류인데도 헤엄을 치기 때문에 물갈퀴가 나왔잖아요. 물갈퀴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육지에 있는 새들은 물갈퀴가 없잖아요. 바로 구조가 달라졌잖아요. 구조가 달라졌는 이유는 뭐냐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특별한 구조는 반드시 특별한 기능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기본인데 이 원칙이 깨진 게 DNA 피질이에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DNA 피질 14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그래요. 1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있는 이 DNA 피질은 이거 바로 뭐냐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전쟁하고 정화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고 정화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특별한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맛을 시큼새콤한 거. 자, 예를 들면 청양고추를 먹으면 매운맛. 못 참을 정도 매운맛이잖아요. 그 다음 번개가 치면 번쩍하면 이건 빛이잖아요. 매운맛하고 빛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 몸에 턱 치는 거하고 간지는 다르잖아요. 각각 다르면 이쪽 대뇌 표질이 각각 다르게 조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같아. 99% 같아.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신경과학의 브레인과학의 최고의 딜레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뇌 표질이 우리가 상상하고 의식하고 수학을 만들었고 에집트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감정을 만들었고 역사를 만들었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에집트 피라미드를 만든 건 건축공학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는 감정이고 그 다음에 문자를 만드는 건 다 다른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만드는 부위, 건축을 하는 부위, 사랑을 하는 부위, 그 부위가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역할, 모양, 형태, 이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세포 조직도 달라야 되잖아요. 손해가 다르듯이 해마가 달라야 되잖아요. 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100년 동안 브레인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책에 이제 드디어 이 문제, 이걸 이해를 하면 드디어 대리 시행착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 미호하고 이 모든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전보 재택기 안에 들어가서 본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전보 재택기 안에 이중창이 있고 스크린이 있고 카펫이 갈렸고 의자 있고 플라스틱 식판이 있고 온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게 감정이니 느낌이니 의식이니 의지니 셀폰이 뭐 다 그런 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이거든. 손에서 하는 운동이나 시상하부에서 우리가 직접 보상되는 게 본질적인 거면 형태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능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오죠.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쪽 브레인과학에서는 이쪽에 한 100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맨 처음에 문을 연 사람이 브레인과학자가 아니고 그때 브레인과학도 없었고 헤럼 홀츠라는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800년도쯤 될 거예요. 헤럼 홀츠라는 이 학자가 생물학에도 관심이 있어갖고 특히 인간의 정신작용을 도대체 이 물리학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신작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정신작용을 어떻게 보는가, 이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언지를 준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각이란 뭘 먼저, 지각은 뭘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지각을 이 사람 추론으로 본 거예요.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 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언질이 요겁니다. 추론으로서의 지각, 요 문장입니다. 우리는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장미꽃이네? 이게 볼펜이네? 이게 손가락이네? 이게 지각입니다. 우리가 뭘 알았다는 말이 지각입니다. 이 헤럼 홀츠가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지각은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자,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착각 일으키는 도형을 본 적 있죠.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유튜브 많아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놔놓고 삼각형 모퉁이를 없애버려도 우리가 삼각형을 알아보잖아요. 그럼 감각적으로 보면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자, 어떤 색깔도 대조를 바꿔놓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많이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우리 착각이라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간단히 이런 거. 삼각형을 기둥을 가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선을 세 개를 이렇게 결합 안 시키고도 이렇게 그려놔도 우리는 삼각형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 기퉁이가 다른 물체로 가려져 있다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가려진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각은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나 하면 구체적으로 1960년대쯤에 미국의 의대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의대가 존 홉스킨 대학입니다. 브레인 과학자의 캐슬 마운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슬 마운틴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대가인데 대뇌 표질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손이나 해마처럼 대뇌 표질은 한 10가지 넘는 특별한 기능을 하면 이 대뇌 표질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영역마다 다 세포들의 그 결합들 구조나 이게 달라야 되는데 동일하다는 데서 이게 모순이 있다 그랬잖아요. 추론 어쨌든 우리가 브레인 이제 상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대뇌 표질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요. 시력이 약한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은 청각이 예민해진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귀가 먼 사람은 눈이 또 예민해져요. 이거는 그냥 뭐 일반 이야기 아니고 그게 굉장히 확실한 이야기예요. 대뇌 피질에 원래 시각을 채는 영역이 있겠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이 대뇌 피질의 감각 영역의 거의 한 60% 정도가 시각이거든요. 이 정도 커요. 만약에 우리가 장미꽃을 볼 때 그 전체 시각하는 신경세포를 따지면 거의 한 신경세포가 적어도 10억 개 이상 이런 오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 큰 영역을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이쪽에 자극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자, 예를 들면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합시다. 그럼 이 세포들이 그냥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청각을 다루는 세포들이
일로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한마디로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 먼저 자극을 많이 받는 쪽에서 이 DNA 피질이 굉장히 빨리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뇌졸중이나 이런 걸려도 다시 이런 부분적으로 회복돼 갖고 말도 잘 못해서 말을 또 하게 되고 회복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 전체를 뭐라 하냐면 뇌 가소성이라고 해요. 브레인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진흙처럼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제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 영역들이 고유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동물마다 촉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이 있고, 예를 들면 저 두더지 같은 거는 이쪽에, 지들 보면 고양이 보면 이 강모라 해갖고 수염인데 몇 개가 굉장히 굵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거기 단순한 곡이 아니고 그거 다 건드리면 단순한 어떤 자극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면 전기 뱀장어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리 너구리 같은 거는 그 주둥이 이런 데서 돌뿌리를 막 이렇게 해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아는 시각같이 그 강 바닥의 지형까지도 다 2차원적으로 다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DNA 피질에 시각, 청각, 촉각 있고 상상 있고 기억 있고 느낌 있고 의식 있고 모든 거 있는 이것이 영역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연합 영역은 연합 감각 피질이나 연합 운동 피질은 이게 그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DNA 피질은 명확하게 전 세계 지도같이 나라마다 국경이 있듯이 이렇게 어디까지가 시각이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명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어느 영역은 주로 시각을 하고 이런 다 돼 있는데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고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DNA 피질이 그러면 시각, 청각, 촉각 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각각에 대한 특별한 구조가 없는 이 파라독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구조를 봤더니 이 DNA 피질 어마어마한 거의 단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의 기본이 이 마크로 칼럼이라가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략 직경 한 100마이크로쯤 안에 이 6개 층이 이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 기둥이 여기에 막 직경 100마이크로쯤 되는 원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능적으로. 근데 그 원통과 원통이 특별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DNA 피질은. 브로카 영역이 브로더만 에어리아에 있어요. 그럼 누구나 브레인 공부하면 다 해요. 굉장히 큰 영역이 있어요. 그쪽에 문제가 되면 발음을 유창하게 못해요. 대신 딴 이 소리밖에 못해요. 그걸 이제 그 대략 지금 그 브로카라는 불란서 초기 신경과학자가 자기 환자가 평생 말을 잘 못해. 말을 한다는 게 더듬거리면서 딴 이 소리밖에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부검을 하면서 브레인을 적출해가 봤더니 이쪽입니다. 브로더만 이 영역이 그 과학자 이름 붙여갖고 브로카 영역이라는 그 영역이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음을 만드는 영역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레인이 인간한테서 이렇게 발음을 만드는 브로카 영역이 발음이니까 입술, 혀, 이 운동이잖아요. 이쪽 이 운동하는 이 영역이 원숭이한테 다 있어요. 만약 원숭이한테 브로카 영역이 완전히 고장이 나면 원숭이는 소리를 못 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한 결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운동 피질이 있어요. 이 운동 피질이 이제 러프하게 이제 운동을 계획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럼 운동 피질을 고장을 내면 운동이나 못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하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운동 피질을 하면 실제로 반신불수가 운동을 잘 못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같은 영역을 원숭이나 초기 포유동물한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운동 피질을 해야 되느냐? 인간한테는 이걸 고장을 내면 운동이 기능이 이상하게 되는 건 운동 피질이라고 봤는데 완전히 그에 해당되는 챔판지나 원숭이나 이쪽을 봤더니 그걸 건드려도 운동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책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거대한 신문지만한 이 DNA 피질, 이걸 심피질, 네오코텍스라고 그래요. 이 심피질은 우리가 보기에는 수십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같은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딱 하나의 기능밖에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다양한 측면으로 이걸 감각이다, 이걸 시각이다, 이쪽을 다르게 해서 이거는 추상적 사고를 한다, 이건 논리를 한다, 이거는 입체 그 구조를 모니터링 한다, 이거 다양하게 불러왔다는 거예요. DNA 심피질을 구조가 유니크하게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DNA 심피질은 다양하게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거 뭐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딱 하나의 기능만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놀랍죠? 자, 손에는 우리가 균형 감각, 고유 감각, 그 다음에
그걸 모아서 균형감과 고요감각을 모아갖고 하는 게 이제 운동이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고요감각은 뭐냐면 내 사지 말단이, 내 신체 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저 보세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숟가락 안 보잖아요. 밥 먹을 때 숟가락 안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갈까요? 이거 되잖아요. 이거 되잖아요. 이게 고요감각입니다. 나의 그 팔다리의 모든 근육하고 인대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손으로 어마어마한 그 근육의 길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몸뚱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운동이라는 고유감각과 균형감각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손에는 특별한 구조를 갖게 됐다. 그 다음에 해마는 일하기역을 만들기 때문에 볕단처럼 특별한 구조가 있다. 그럼 대뇌 피질도 구조가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원기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하나면 기능도 하나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도 하고 느낌도 갖고 상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감각 운동 이걸 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하나로 뭐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 그러고, 생각은 뭐예요?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대리 시행착오라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상상이라 그러고, 요걸 최근 학술 용어로 말하면 그걸 예측이라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딱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계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내가 느끼고 죽고 살고 모든 전쟁이고 모든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이 세계 속에 있잖아요. 이 세계상을 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빨간 사과가 있다. 맛있는 사과가 있다.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하면 내가 직접 먹어본 사과도 있지만 책 속에 나오는 사과는 항상 딱 일정한 패턴을 갖잖아요. 그걸 범주화라 그래요. 범주화라 그러고 그걸 개념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신피질은 사랑이든 미움이든 기억이든 자기든 다 개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펼치면 예측이고 그 우리가 판소리 할 때 한바탕 할 때 쫙 춘향이 뭐 이도령 만난 그 장면을 그 판소리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옥중에 만나면 쫙 그 판소리에서 부채를 갖고 탁 정리하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이도령 나타났다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모으잖아요. 그건 개념이고 그다음 쫙 펼치면 바로 예측이고 거대한 신피질이 하는 거는 개념과 예측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든 이야기를 꾸미든 그다음 사랑을 하든 그다음에 감정을 느끼든 그다음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든 그게 다 개별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전체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한다는 거예요. 대리로 한다는 거예요. 리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착오는 뭐죠? 핵심이 리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물고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물고기는 시행착오를 하는데 시행착오로 학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학습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를 어항에 넣고 어항을 양 두 개를 넣는데 가운데를 유리판을 갖고 막아놓고 먹이를 반대쪽에다 놔놓으면 그리고 가운데 유리판에다 구멍을 뚫고 놔놓으면 그 구멍을 통과하면 먹이를 갈 수 있잖아요. 한쪽에 놔놓으면 야가 몇 번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이제 구멍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끄집어내갖고 다른 데 몇 분 놔놨다가 다시 넣으면 시간을 전략에 그 물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시행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 번 한다는 말이죠. 시행착오는 무수히 반복한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 무수히 반복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반복을 공짜로 할 수 있나요? 도박을 한 번 해가 도박 중독 아니잖아요. 무수히 하잖아. 도박 중독 아니잖아요. 모든 중독은 무수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중독을 이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봤는데 마우스나 일 해보면요. 어떤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마우스한테 했는 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500번 미만으로 한 100번만 해도 이 중독이 돼요. 반복을 해요. 관점은 500번 정도를 넘게 하느냐 반복을 500번 미만으로 마우스한테 해봤더니 500번 넘게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당연히 중독이 되는데 중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반복을 500번 이상 하게 되면요. 반복을 500번 미만한테는 계속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안 줘도 해버린다는 거예요. 중독은 초기에는 시작은 보상 때문에 해요. 당연히 그렇죠. 돈을 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독이 되면 보상하고 분리돼 버려요. 보상을 안 줘도 반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독이 왜 무섭냐 하면 반복 빈도수가 어느 단계 임계치를 딱 넘으면 보상하고 관계없어요. 실제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한다는 말이 도파민이 계속 나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계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시행입니다. 시행착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덩어리요. 탐색, 시행착오, 그 다음에 상상.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전보 제트기의 엔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5억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할 수 없다는 거 먼저. 달팽이는 시행착오를 3초만 지나도 못해요. 시행착오를 맨 처음에 연구했던 사람이 뭐냐면 맨 처음에 다간테스 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고 그 다음 스키너 박사를 해갖고 스키너는 학자가 했고 주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100년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중독에 이르는 학습이 이르는 그 과정을 다간테 하다가 마우스한테 해갖고 만드는 게 효과의 법칙이요. 간단히 효과의 법칙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효과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뭐냐면 시행을 해갖고 보답이 있거나 벌을 줄 경우에 보답을 따라가서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을 얻으면 그걸 계속하게끔 욕망이 생기니까 그걸 좀 더 플러스로 추가로 가속적으로 한다 갖고 강하라 그래요. 그래서 세 단계도 됐다는 거예요. 시도, 트라이, 그럼 보상을 얻어. 그 보상이 시그널이 돼 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그걸 강화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시도를 했죠. 그걸 시행착오 학습이라고 하고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얻었죠. 그래 이걸 뭐라면 보상학습이라고 부르고 보상을 얻다 보니까 더 많은 보너스를 받고 싶어서 그쪽 계속 매달리겠죠.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힘을 얻게 됐죠. 일단 우연히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발판을 눌렀는데 설탕물이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음에 반드시 뭘 밟으려 하겠죠. 우연히 했을 거예요. 계속 밟은 게 뭐죠? 처음에 밟은 건 시도. 밟았는데 보상이 나왔잖아요. 그게 보상. 그럼 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죠? 계속 밟으려 그러겠죠. 반복으로 밟으려 하겠죠. 이게 강화. 그래서 시행착오 학습, 보상학습, 강화학습은 같은 말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안도 다다 일본의 최고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잖아요. 그 사람이 뭐였어요? 건투 선수였잖아. 안도 다다가 건축학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20대까지인가 뭐 건투만 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뭐 조금 건축의 아름다움에서 느낌이 있었어요. 건축학자 되기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거의 한 10년을 전 세계 유명한 건물을 걸어서 그 앞에서 마주 보면서 해봤죠. 뭘? 위대한 건축하고 자기가 직접 마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의 아름다움을 결정되는 그 공동 패턴이 머릿속에 아르새겨진 거예요. 이게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우리가 지금 뭐 수학 문제를 푸던 모든 걸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시행착오예요. 시간은 많이 드는데 원리적으로는 그 하는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게 바로 맥락. 시행착오는 또 하나는 정답을 일단 찾으면 나머지 다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요거야 하면 다른 거 관심 안 주잖아요. 거기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상에 이 6억 년 동안 해면동물, 절지동물, 뭐 한영동물, 선영동물, 연체동물, 극피동물, 그 다음에 척색동물, 척추동물 쭉 오는 전체 과정에서 이 시행착오가 왕성하게 된 게 사실은 척추동물부터 됐다는 거예요. 연체동물인 달팽이는 시행착오가 3초만 지나도 못해요. 그럼 시행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행착오라는 건 시간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도파민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도파민은 뭐라 그랬어요? 보상을 획득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강화 시그널이에요. 보상 자체가 아니고 보상에 지금 내가 배고픈 상태하고 보상까지의 시간 거리, 그 시그널이 바로 주파수에 해당돼요. 템포럴 디퍼런스를 어떻게 인공지능에 집어넣는가, 보상의 시그널로 집어넣는가가 인공지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대요. 내가 사냥을 막 하고 마지막에 칵 잡아야 내 먹이가 되잖아요. 그럼 사냥 긴 기간은 보상이 없잖아요. 위험하고 땀 흘리잖아요. 그러면 보상은 언제 오느냐 하면 내가 딱 잡았을 때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계속 강화를 하려면 중간에 계속 엔진을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상을 냈는가 이거예요. 내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먹이가 만약에 뭐 1분 후에 잡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서울대를 간다. 박사학위 한다면 10년 정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보상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치지. 그럼 중간에 아이고 직장부에 가지 뭐 박사학위 안 해도 돼. 이거 다 빠져나가잖아요. 10년 동안 그걸 하려면 되죠. 야 조금만 참아 하고 나면 월급도 올라. 이렇게 좋아. 계속 중간에 보상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이 문제를 인공지능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바틀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할 때 보상을 측정하는 한 존재가 있었다. 그게 바로 비평가라는 거예요. 비평가가 이 모든 걸 계산해갖고 지금 너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를 매저먼트 해갖고 다음에 어느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가를 항상 모니터링해갖고 피드백 해주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10년 후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데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 그 다음에 나를 채찍하는 선생, 크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매 순간에 이 선생이 바로 가이드 해주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템포럴 크레딧. 크레딧은 뭐냐 하면 자, 이 보상을 이제 얻었잖아요. 브레인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브레인의 전문가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인의 모든 걸 다 알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브레인에 필요한 과목이 뭔지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크레딧이에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시행착오 학습, 보상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세 가지 다 따져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좀 단계는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먼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의 가장 핵심은 맨 처음은 랜덤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연이 중요하고 우연히 어디 가서 딸기를 찾았어. 그 덤불을 유심히 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런 유심하게 그런 비슷한 덤불을 보면 딸기가 있을 거라고 자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됐죠. 이게 바로 시행착오 학습입니다. 그럼 보상 딸기를 얻었죠. 그 보상을 바랬죠. 그 단계를 보상학습이라 그래요. 그 다음 딸기를 얻어 먹었으면 계속 이제 딸기 맛을 자꾸 찾아나가서겠죠. 그걸 강화라 그래요. 보너스를 주니까. 그래서 강화학습을 뭐라 하는 영어로 reinforcement learning. 알파고가 했던 게 뭐냐 하면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알파고가 했던 게 이세돌하고 이겼던 그 방식이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그 앞에 붙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붙는 거 뭐냐면 모델 베이스드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중에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자, 모델은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지도 같은 거잖아요. 알파고 했던 거는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죠? 중국이 2000년 동안 했던 기보를 다 분석했다고 하잖아요. 6개월인가 그 동안에 학습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1000년 이상 했던 중국의 바둑의 기보가 남아있대요. 그걸 전부 다 통째로 기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겼던 성률이 있는 모든 성률을 알잖아요. 전부 다 그게 행렬로 나옵니다. 제가 그쪽도 강의를 종종 하는데 그게 매트릭스로 표현이 돼요. 그럼 그걸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전용 칩을 그래픽 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의 그래픽 칩이 250개나 들어가 있을까.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 뜨잖아요. 그러면 이세돌이 한 수 떴잖아요. 그럼 알파고가 한 수를 딱 뜰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저 판이 이제 한 시간 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판을 쫙 읽어보고 지금 이 바둑 놓여있는 그 패턴을 시각으로 다 처리하고 알파고가 처리하고 다음 알파고 한 수를 놔야 되잖아요. 그때 얻어 수를 놔야 되는가를 이전에 기보를 많이 보고 무수하게 학습을 했잖아요. 그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 수를 얻어 놓으면 이길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오른쪽 코너에 놓을 거냐, 이쪽 왼쪽의 코너에 놓을 따라서 계산을 쭉 다 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건지, 오른쪽으로 나가다 왼쪽으로 꺾어야 될지, 그럼 트리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 트리 구조를 다 서칭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이 한 수를 나가고 한 10수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계산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계산이 전부 다 매트릭스로 해요. 그걸 하는데 컴퓨터 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엄청 들어요. 그걸 전용으로 처리하는 칩이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델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에요. 그러면 레인포스먼트가 강화라 그랬죠. 강화된다는 말이 뭐냐면 한 수를 놓으면 성률이 계산이 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고가 딱 놓을 때 전부 다 계산해갖고 그래 요거 놓으면 바로 이길 확률이 50% 넘어 70%쯤 돼. 그 70%하면 우리 인간처럼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걸러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고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알파고가 했던 학습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 인류한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모델이 없는 경우는 무수하게 반복으로 시행착오로 어마어마해갖고 그 모든 건축이 하나하나 시행착오로서 알아가갖고 순발력 있게 딱 임기응변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학에서 모델이 있는 경우는 의외로 시 같은 거는 모델이 있습니다. 시는 굉장히 계산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성복 시인 같은 분은 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첫 번째는 냅다 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습해 방정식처럼 은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연에 기대지만은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걸 다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문학에 있어서 모델이 없는 경우가 소설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방법 없어요. 간단해요. 소설가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써봤는가 그밖에 없어요. 몇십 년 걸릴 수 있어요. 축구에 월드컵 나갈 정도면 1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는 태권도, 골프같이 딱 정리된 폼이 있어요. 성률을 높이려면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고는 모델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인데 그러면 지금 모든 것 다 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No.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자율주행, 청소하는 로봇, 온갖 공장에 어마어마한 로봇이 있잖아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청소 로봇은 모델 베이스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델이 있다는 거는 위에 선생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률을 다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미리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계산하는데 시간이 들잖아요. 계산이 복잡할수록
앞으로 열수후까지 다 읽는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잖아요. 자, 자동차 주행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앞에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핸들 돌려야 되는데 내가 1초 후에 계산하고 핸들 돌릴게요. 그럼 충돌해버렸는데. 이해됐죠? 청소하는 노벨 생각해보세요. 가다가 갑자기 큰 뭐 돌멩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생명인 이런 시스템을 할 때는 모델 베이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나왔죠. 적극적, 직접적. 바로 그걸 하는 데가 우리 브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상하부라는 거예요. 바로 시행착오는 직접한다 그랬죠. 직접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획득해갖고 내 창자로 집어넣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위험하죠.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불리한데 이건 최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적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연이나 브레인, 생명체는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적시 시스템과 모델 시스템. 그래서 결론 났죠. 뭐냐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탐색하고 시행착오까지는 직접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모델 프리,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미리 정답을 계산을 못한 거죠.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가 정답을 찾는 게 시행착오예요. 우리가 하는 학습의 90%도 사실은 시행착오 학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왜 무수하게 많은 시행착오 트리 구조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맥락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맥락이란 말을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을 맥락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도로 한가운데서 홀딱 벗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럼 맥락 없는 거예요. 자, 맥락이란 말은 목욕탕에서는 홀딱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맥락이 맞는 거잖아요. 목욕탕에서 팬티 벗었다 이거 이상하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가면 좀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목욕탕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유학생 사이에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문화가 다르니까는. 우리나라는 탕 속에 들어갈 때 팬티 입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벗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목욕탕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목욕탕인 줄 알고 팬티 다 벗고 들어갔는데 미국 사람 들어오는데 또 팬티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탕 바깥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탕 속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못 나왔다는 그 우스개 이야기했어요. 이게 맥락입니다. 맥락이 뭐에 따라 다르죠? 문화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지역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로서 이 시행착오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아무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무한정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장소에는 한두 개 행동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공부해야지. 교실에서 졸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행착오는 원리적으로 보면 무한대의 많은 탐색 경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실제로 유용한 게 뭐냐 하면 맥락 정보를 쓰면 탐색이 거의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 줄게요. 맥락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맥락을 싹둑 잘라버리고 자기 맥락을 갖다 심을 수 있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게 세뇌 교육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맥락을 누가 정신적으로 잘라버리고 자기 맥락을 갖다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락을 못 찾는 경우 있죠. 그때 뭐라죠? 맥락을 못 찾으면 두리번거리죠. 두리번거리다가 오랫동안 못 찾던 맥락을 딱 찾으면 뭐라 그러죠? 아하 그러죠. 우리가 살다가 아하란 말 많이 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맥락이 끊어졌는데 잊어버린 맥락을 찾았다는 거예요. 맥락을 찾는 겁니다. 요즘 그 공황 발작이 많잖아요. 근데 공황 발작이 브레인 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가 최근에 많은 조사는 해마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왜 해마하고 공황 발작이 그렇게 관계되어 있을까? 해마가 바로 뭐냐면 장소 맥락을 주로 처리하는데 그래서 공황은 안정된 장소잖아요. 만약에 공황이 안정된 장소인데 자기가 만약에 무슨 해코지를 당했던 어떤 장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장소라고 그 장소 맥락을 바꿔버리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공황 발작이라는 게 공황이란 말이 아니고 공황 알죠? 공황장애.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해마하고 관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마가 장소 맥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난 당해갖고 기절해갖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가장 뭘 먼저 묻느냐 하면요. 여기가 어디지? 지금 몇 시쯤 돼서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여기 어디지 물어요. 의식이 돌아오면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식이 일어났다는 거는 맥락이 끊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맥락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잖아요. 내가 동굴 속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내가 사자가 울고는 바깥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장소 맥락이에요. 이 맥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위대한 학습법이 되려 하면 맥락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진화되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걸 센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총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맥락 없는 소리 하는 사람 그건 왕따 당하지. 분위기는 여러 사람이 만드는 맥락이죠. 맥락을 벗어나면 모든 언어는 무의미해져요. 물 한 컵 갖고 와.
미국 사람들 이야기해보세요. 그건 넌센스죠. 내한테 워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워터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물 갖고 오라면 맥락이 다르죠.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 인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맥락을 벗어나면 곧장 무용지물입니다. 넌센스로 빠져요. 그래서 맥락이 바로 맹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그 다음에 보상, 강화학습이 지구상에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말 그대로 무수하게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많으면 할 수 없잖아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 했던 자네 해봤어 이 말은 진짜 위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만 보지 말고 책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몸을 던져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